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A brother is a brother. 라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의 논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아는 사람의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채용된 건 아니냐라는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그 말씀이 좀 거치시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 말씀 거치게 하시네.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판 잘 듣겠다. 장제원 의원도 충심으로 얘기했다라고 진화하는 분위기지만 장제원 의원과 가까워졌다라는 분석이 일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안 된다라고까지 비판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사적 채용 의혹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동영상. 통일부가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탈북어민 머리 찢자 특공대원들이 야 잡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 동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했는데 발버둥 훔치며 북한에 넘겨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그 영상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브라더. 한 번 브라더는 영원한 브라더다.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이 밥까지 먹으면서 우리 사이 좋다라고 했지만 직후 사적 채용 의원이 불거지자 브라더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장제원 말씀이 거칠다. 권성동 겸허히 수용.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 인사 진행할 때 압력받은 적 없다. 권 원내대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추천받았을 뿐이다. 라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소위 브라더를 향한 이 공격이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겼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서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차기 당권 놓고 경쟁 구도도 조성됐어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하자라는 겁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윤 핵관들 사이에 권력 갈등이 있다라는 분석도 여전히 불화설 속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사적 채용 의혹도 더욱더 거세집니다. 반박도 만만치 않다는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법 리스크.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DJ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출마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당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은 패배의 길이다라고 연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이재명 당선 땐 당이 분열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등록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90만 명. 어떤 뉴스일까요? 오늘 한국경제를 포함한 많은 경제 지면에서 쓰고 있는 톱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190만 명. 금리가 계속 오르죠. 기준금리. 빅스텝. 소위 미국과 한은이 한 번 더 빅스텝 깔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출 금리가 지금으로부터 3%포인트 더 오르면 즉 연 7%대가 됐을 때 190만 명이 무려 이자 못 갚는다.
원리금 못 갚는다. 이런 가계대출 상환 능력 분석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니까 꽤 정확하겠죠. 부실 우려 부채가 123조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3.96인데 여기서 3%포인트만 올라도 생계비 빼고 원금 이자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칫 정부가 물가 잡으려다가 대출도 못 갚는 파산하는 서민들 양산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시그널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뜨거운 뉴스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번 브라더는 영원한 브라더, 브라더를 향해 이건 말씀이 좀 거치시네 라고 장제원 의원이 비판의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옳지 않다라고 권성동 체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데 많은 조간신문 분석에선 윤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심이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주면 지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밥 먹고 사흘 만에 브라더 사이에 균열이 갔습니다. 브라더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뭐. 이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자, 결국 이 사적 채용 의혹의 후과 후폭풍이 당내 권력 갈등, 더 나아가 당정 간의 균열, 이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적 채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장제원한테 압력 가했다. 7급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을 넣어줬다. 지역구 강릉의 우씨.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공시생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고, 첫 번째 논란은. 두 번째는 이거 용산 인사를 장제원 의원이 다 했구나. 천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압력을 가해도 이게 안 먹히는 정도의 장제원 파워가 대단했구나 라는 두 가지 논란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바로 비판했어요. 그 말씀이 무척 거칠다. 그런 표현들은 삼가야 한다. 국민들은 태도 본다. 권 대행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란 걸 잊지 말길. 난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다. 라며 영원한 브라더들 사이에서 거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게 어제의 장면이었어요. 자, 일단 제가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서부터 맹활약하신 박정화 의원님, 네. 인사를 장제원 의원이 다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검토하면서 채용을 했겠죠. 장제원 의원 혼자 다 했겠습니까? 그냥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권성동 대표가 압력을 넣었다 추천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해 내지는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지 특정 누군가가 청와대 인사를, 용산 인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 아닌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강릉 우씨에 대해서 7금에 넣어줄 걸 압력을 가했다고 하고, 장제원 의원은 압력은 안 받았다라고 부인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위 압력이 안 먹힌 거네요, 장제원 의원에게? 권성동 대표가 어떤 식으로 당신 표현대로 압력을 넣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우 씨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력이나 연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직급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권 대표께서는 추천 내지는 압력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안에서 적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됐지, 저게 먹혔다 안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현을 잘못했다. 권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박하게 표현하신 건 맞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어제 저글도 뭐 말씀이 거치시네라고 했던 것처럼 대응도 사실은 좀 거칠었다라고 해서 저 같은 놈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걱정되는 순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권 원내대표의 대응이 무척 거칠고 투박하고 잘못됐다라는 비판이에요. 자,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격한 이 장제원 의원의 비판, 말씀이 거칠다. 이거 뒤에 혹시 윤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전망도 나오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대통령과 교감 없이 당직도 없는 의원이 이거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당직도 없는 의원이다. 대표 직무대행을 공개 비판하기는 힘들다. 한국일보 인터뷰했고, 중앙일보, 국민의힘의 의원, 장 의원 표현이 좀 세다 생각했는데 권 대행이 곧바로 지적을 수용하는 걸 보고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론하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된 박정아 의원님,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과 인접한 또 강원도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이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초선 의원과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인터뷰했다는데요. 일부 의견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의 대응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좀 다소 거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제원 의원의 반응도 거칠다. 그러니까 뭐 브라더 사이라면 뭐 가령 제가 전재수 의원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 얘기를 하면 전화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전 의원 왜 그걸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까? 아, 그러네. 전화가 있었네요. 아이고 우리 저기 요거는 좀 표현이 이상하니까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전 의원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그렇게 공개하겠어요? 아니지. 성동이 형 전화해서, 성동이 형, 이거 말씀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성동이 형, 왜 그랬어요? 하면 되지요. 그거 시정 좀 해달라 하면 되는데, 엊그저께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엊그저께 밥도 먹었는데 성동이 형 전화 안 하고 페이스북에 비판.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저는 대응 자체도 거칠다. 그래서 말씀도 거칠지만 대응도 거칠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님, 확실히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화 한 통화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예컨대 전재수 의원과 친한 모 의원이, 박모 용진 의원이 전화해서, 야 동갑이니까, 재수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오해된다라고 전화 안 하고 페이스북에 전재수 의원 말씀이 좀 거치시네 라고 하면 이건 브라더 사이가 아닌 건가요? 전혀 아니죠. 브라더 아니다 아유, 이러면? 그럼, 전혀 아니죠. 브라더가 아닌 걸로. 네, 친한 사이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예. 특히 요즘 SNS에 글을 쓴다는 것은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게 권성동, 장제원 의원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인데, 예.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쓰는 것도 좀 이상하고, 무슨 뭐 어두운 세계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 그렇고 한 번 형제가 또 영원한 형제라면 굳이 전화하고 만났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SNS에 올린다? 아하. 그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형식적 관계에다가 공식적 관계로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의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예. 빨리 좀 집권 여당이 권력 다툼 좀 그만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지혜를 네. 모으고 정치권의 에너지를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지적이 상당히 예리한 게, 정말 브라더, 형제 사이는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오해를 풀지 페이스북에 공개 저격하지는 않는다. 이건 장제원 의원이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영원한 형제와는 좀 거리가 먼 장면 같다. 그럼 박정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이 공개 저격에 윤심이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저런 건 가지고 뭐 권성동 대표가 잘못 대응을
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무슨 문제를 삼아라.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지시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저게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어디선가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예. 저는 그거는 또 대통령을 팔아서 뭘 해보겠다는 사적인 욕심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그런 사적인 욕심이 있는 거다. 그거거나 아니면 잘못 보셨거나. 잘못 보셨거나. 혹시 그 초선 의원 누군지 압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오케이. 자,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2탄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2탄. 충정에서 쓴 글이다. 별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다. 이 글만 보면 일단 진화에 나선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수용하겠다, 얘기할 수 있다. 받아들인 거 보면 두 분 다 진화에 나섰지만, 자, 그 뒤엔 말이에요. 중앙일보. 이 일을 계기로 권 대표께서 좋은 리더십 보여주길, 그러면 지지할 것이다. 자, 보세요. 좋은 리더십 보여주길까지만 끝났으면 진화에 나섰다라고 보겠지만, 중앙일보 기자들도 그 뒤엔 말, 특히 이 연결어 그러면이라는 건 이게 조건부 연결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 안 하겠다는 거냐? 중앙일보 기자 이렇게 의문 제기하고 있어요. 읽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지할 것이다. 아, 형제지간에? 황삼영.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지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네가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라. 그러면 다시 옛날 브라더로 돌아가서 지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브라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피를 나는 브라더가 진정한 브라더죠. 브라더. 그다음에 어떤 어릴 때부터 예. 계속 같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추억이 같아요. 그러면 그런 브라더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권성동 대표 브라더는 권력이 한 브라더단 말이에요.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형은 이제 이해관계에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아마 권성동 대표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사이의 브라더는 어디까지냐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한 전후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브라더였어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전당대회 할 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견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브라더 관계는 이제 쉽게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실세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입방에 오르죠. 근데 사실 권 대표랄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도 실세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보면 박근혜 대표 때 진박, 친박 예.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조국을 비롯한 친세력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정권을 흔들어 놓고 정권의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를 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정말 아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하락에 있어서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중을 해야 하는데 이거 총선 놔두고 여러 가지 권력의 어떤 지형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브라더가 뭐가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권력 투쟁에 있어서 누가 힘을 잡느냐. 그 기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소위 윤핵관 화해 사흘 만에 또 충돌을 했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장제원 의원은 충정에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고요. 이 같은 장제원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이 방금 풀정으로 봐달라 정치적 배경 없다. 제가 그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 해보입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 비판은 장제원 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성동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집권당이
그것도 정권 출범 초기인데 좀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똘똘 뭉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시 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데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화다였던 장제원 의원의 이 리더십에 대한 비판, 흔들기에 이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까지 임시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돌려 말하면 권성동 현 직무대행 체제는 마땅치 않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간장,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안철수 장제원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김장 연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간장은 우리가 많이 소개돼서 알았는데 김장은 뭐 새로운 라임인데 이거 뭡니까 김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임시체제, 지금 권한대행 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네. 당대표 뽑자인 겁니다. 당대표 뽑자. 네, 사실은 저희가 좀 가볍게 표현하면 라운드 1이 끝난 느낌이고요. 라운드 1의 주인공은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라운드 2는 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했던 윤핵관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미묘한 당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임시체제에서 지금 어찌됐든 당대표의 권한이나 대부분의 권한은 권성동 그 권한대행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싶은 다른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1, 2주, 2, 3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 전당대회 열자 한다는 것은 사실 전당대회 안건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임시적으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고 했는데 좋은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할 수 없다. 우리 임시체제 하지 말고 당대표 뽑자라는 것은 장제원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예. 혹은 장제원 의원이 내세우는 누군가를 당대표로 어쨌든 저쨌든 김장 라인이 뜨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인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럼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최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좀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측 관계자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최근 자주 만난 건 맞다. 권성동, 장제원 불화설 돌던 지난 14일에도 만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라는 일치된 이해관계 보인 김기현 의원과 장 의원이 연대하게 된 것으로 안다. 김장 라인이다. 김장 연대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김기현 의원은 권성동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과 가까운 한 인사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핵관들의 권대행 발언 공개 비판. 결국 권대행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신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오늘 나와서 곤란한 질문 참 많이 받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니까. 다 얘기하고 가자고요.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김장 라인으로 연대를 해서 야 조기 전당대회 하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이거 사적 채용 의혹 나왔을 때 뒤집자라는 연대 맞습니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장 연대에 대한 얘기가 솔솔 회관에서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것도 역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손정혜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딱 일주일 전이에요. 의총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권성동 대행 체제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절차적으로는 저런 절차를 밟았어요. 내용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고 6개월 동안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아직도 그냥 있는 상황인데 무슨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임시라도 일단 봉합된 거를 또 당을 또 뭔가 전당대회 속으로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면서 내용 속으로 분란 속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준석 대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반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어쨌든 조용히 좀 자명하면서 본인이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마저도 또 끌어들여서 당을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권성동 대행 체제에 무언가의 부족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고 그래서 또 다시 지금 지도 체제를 바로 잡자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다양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당의 또 한 체제를 완전히 솎아냄으로써 또 과거로 좀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예.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계속 이 건도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과 장재현 의원 간에 연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김장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건 팩트.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박정하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그 월북 의혹과 함께 같이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별정직 채용하는데 이게 무슨 공무원들의 티오를 갉아먹고 사적 채용을 한 거냐라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 앞서 논란이었는데 일 잘하고 아버지 지인인 거 알았다. 근데 일 잘해서 뽑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구급 공무원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신문 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아버지가 특정 지역, 본인 지역구 선관위원인 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캠프 때부터 일 잘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거다. 문제없다라는 해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릉 우 씨 구급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이고 문서 작업 등 여러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초봉 169만 원 수령,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추천 등을 통해 수시 채용되는 자리라. 정치권 관계자, 나중에 민간기업 이직 때 유리하다. 국회로 진출해도 최소 비서관급 갈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 1년 차에 들어간 경우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대통령실이나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유는 이전에 청와대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막 굉장히 고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겠죠. 문제는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우 씨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친한 사이고, 그리고 이분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죠. 권성동 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요구받는 선관위원과 권성동 의원이 친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우 씨의 아들은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릅니다.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수관계인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해명을 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설명한 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게끔 국민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 분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우 씨 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겠지만 촌놈이라는 표현도 쓰고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릉의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이 과연 청탁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법조인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전에 이제 청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실은 공채를 뽑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수시로 뽑는데 사실 정권 초기에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7급으로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9급으로 임명이 됐으면 사실은 그 추천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는가를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급, 7급보다는 이제 9급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9급에 채용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청와대 돌아다니는데 행정관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정관은 올바른 사람이 아닌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는 체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인적 관련이 돼서 누구 추천받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정치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웃거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력을 가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추천을 하는데 어디로 보내라고 다 청탁에 의해서 마치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다음에 청탁에 의해서 임명된 것처럼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없고 전형적인 거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인사는 관여했겠죠. 근데 마치 모든 인사에 있어서 장제원이 인사를 휘두른 것처럼 그런 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나는 뭐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한 명을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임명이 됐고 적합하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성관유랄지 강릉 촌놈이랄지 뭐 지역 비하하고 그다음에 뭐 압력을 가해서 했다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권성동 대표가 구급 행정요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박하게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과연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뭐 대통령의 무슨 가족회사니 아니면 사적 채용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뭐 심지어는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면서 북성엄인가 같은 급으로 다루어야 될까라는 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청와대 이거 저도 뭐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 저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은 2급 선임 행정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급 비서관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9급 행정요원 저 있을 때 과연 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리고 선거 캠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중요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노력한 거예요. 저도 과거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이번 대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인정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청와대라는 건 채용 방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열심히 일했거나 했던 거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권성동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공세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부 매체에서 뭐 대통령을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채용이 됐다? 아니 대통령을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이 캠프에 가서 일하는 게 그럼 당연하지. 그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철학이 같은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러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정권에 대한 알박기 인사 논란도 있잖아요. 내용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까지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랑 생각을 같이 하고 나랑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들과 용산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적으로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희가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죠. 어떻길래 비상입니까? 육안으로 딱 보셔도 부정평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빨간 게 부정평가입니까? 네, 긍정평가가 유례없이 30%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데드크로스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게 모두 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부족해서인 것도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경제 여건이라든가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정말 부지런한 모습보다는 정쟁이라든가 권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잡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부정평가가 치솟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빨리 대통령실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부정수양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도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하고 있는 TBS의 노조 과반이 이강택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TBS 노조 이강택 대표 물러나야 한다. TBS 양대 노동조합 각각 이강택 대표 퇴진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78.4%가 TBS 대표는 물러나라 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21.6%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강택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의견도 62.5%, 이강택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15.6%에 불과했습니다. TBS의 양대 노조가 과반이 넘게 현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강택 대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 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출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320억이에요. TBS 전체 예산의 70%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강택 대표는 눈엣가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없애기 위해 TBS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 국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강택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강력 옹호를 했습니다. TBS 일각에서는 대표가 김어준 변호사냐 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 분을 그렇게까지 저희가 키워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챙겨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을?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마치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악으로까지 이렇게 폄하되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의 특정 진행자가 정치적인 편향성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수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BS 자체에서 이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BS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면과 이 지적을 대표는 김어준 없애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맞공격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일단 법조인들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손정혜 변호사님, 이강택 대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일단 방송 편성권이나 방송의 독립을 침해한다, 탄압한다라는 인식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TBS의 앞날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에도 TBS 문제를 해결하라는 보수층의 어떤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저는 보게 됐는데, 사실 예산 삭감을 저렇게 하는 방식은 조금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방송이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TBS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종합편성, 그러니까 채널A랑 같은 방송을 틀 수 있는 음악방송도 할 수 있고 교양방송도 할 수 있고 시사방송도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그 채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해서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어떤 방향을 좀 틀겠다라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특정 프로를 겨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 조금 더 방송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 이게 필요한 것이지 대표이사 그리고 김어준 씨 그 방송을 겨냥하는 방식은 좀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강택 대표나 김어준 씨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찍어내려서 우리말 들어 안 그러면 예산 못 줘, 300억 깎을 거야. 그렇게 하면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죠. 이것 또한 비민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강택 대표와 김어준 씨의 발언도 함께 보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정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요, TBS 종합편성 채널이면 종합편성 채널다운 방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마치 TBS의 대표 프로그램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마치 TBS가 김어준을 위한 방송 같아요. 근데 서울 시민의 방송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 자정 노력을 하라고 방통위에서도 경고하잖아요. 국민이 경고하잖아요. 다른 언론이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계치에 온 거죠. 노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의 사퇴 찬성표를 가했군요. 그렇죠. 오죽하면 노조 자체가, 원래는 노조는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왜 언론 탄압하고 방송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주안점이 되는데, 물론 언론 탄압에 대한 프레임도 있지만 지금 이 대표하고 김원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TBS가 잘 가고 있는데 김어준이라는 뉴스 공장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이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이전에 불만이 많이 있었겠지만 표현을 못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표현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TBS가, 특히 대표가 자정 노력을 해서 뭘 했느냐. 오히려 저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악으로 규정하느냐. 반대적인 목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거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아마 조금만 자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김어준 뉴스 공장이 좀 더 편향되지 않게 했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저런 거, 또는 서울시의회에서 저런 행동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별 비판 않잖아요. 단지 진보 진영에서만 일부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에 통과돼서 정말 저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TBS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어떤 편향되지 않는 방송, 공정한 방송, 종합편성 채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어준 씨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퇴출을 시켜라라고 김어준 씨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본인 발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퇴출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한 주장을 하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두 분은. 저는 왜곡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떤 게 왜곡된 건가? 한쪽에서는 이강택 대표와 김어준 씨만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방통위도, 시장도, 시의회도, 노조도 다 왜곡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지금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방송이라는 게 사회 공기잖아요. 그럼 최소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적을 내보이면 안 되는 건데, 그건 개인 유튜브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척, 그리고 마치 뭐 본인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그 프로를 많이 사랑해서 광고가 많이 몰리고 그 광고 때문에 TBS가 존립하는 거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제대로 된 방송하면 누가 저걸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조직이 잘못될 것 같아서 노조가 저렇게 걱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대표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본인 프로에서 뭐가 잘못됐다면 퇴출시켜라 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이 이런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배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치적인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 무언가 음모를 짜고 있다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게 내뱉었던 진행자의 발언들은 무수히 많은 논란들을 낳았습니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과반 의견을 보였는데도 이 대표는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등락하지 않냐, 내부 구성원들의 정서나 의견은 유심히 보고 있다. 다른 방송사였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갔을 거다라고 여전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이 대표는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예, 일단 첫 번째 이강택 대표는 이제 TBS 구성원들의 어떤 지혜를 좀 모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7월이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 끊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 자체가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TBS 구성원들의 지혜를 좀 모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거나 편향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징계라든지 뭐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를 통해 가지고 저 징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절차와 과정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원되던 예산을 끊어서 고사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취율이 15%가 넘어가더라고요. 압도적 1위인데 2위가 한 4%, 5%, 물론 이제 청취율 조사 때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한 15%고 그 2위가 한 3,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위 사이에 청취율 자체가 엄청난 격차로 말하자면 압도적 1위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하자면 이제 청취자들이 선택한 채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지원되던 세금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다른 시장으로 바뀌면 그러면은 TBS를 또 이전처럼 그렇게 또 돌릴 겁니까? 저는 이제는 정권이 교체가 되든 또 시장이 어느 당에서 시장을 하든 간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것은 저는 좀 언론 생태계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감자 김어준 씨 TBS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인데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함께 보시죠.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 남학생의
성폭행 이후에 동급생 여대생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하대 측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같은 꿈을 꾸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이제 국가에서도 법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한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고의로 민 거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갈 의도로 없었느냐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이 가해 남학생의 퇴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교육부, 대학 캠퍼스에 CCTV 늘리고 뭐 야간 출입 제한, 순찰 강화, 대학생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추진하겠다라는 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하대 가해자는 수사 결과 나온 대로 퇴학 등 조치할 거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보면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해 남학생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즉 살인의 죽음에 이르게 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강력 부인한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일단 학교 측에서는 퇴학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해 보이십니까? 성범죄는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만으로도 당연히 중징계인 퇴학 조치가 당연히 따르는 것은 수순입니다. 퇴학은 당연히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양형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범죄까지는 자백을 하지만 죽음에 이를지는 예견하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 또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죄, 일부 자백하는 사건이라서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 무죄 부분 다투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 사실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사건인데 예. 사실은 대학 내에서의 성범죄 종종 있었고요. 이 가벼운 수준의 성범죄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추행이라든가 중간간 사건은 꽤 있습니다.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성인의 이름으로써 부모와 또 독립돼서 이제 외지로 많이 나와 있는 학생들이 이게 술을 나의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대학에서는 특정 시간 를 넘어가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출입문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학교 폭력을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밖에서 벌어지든 안에서 벌어지든 다 학교 폭력입니다. 예. 학교 문 닫는다고 학교 폭력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전방위적인 대책과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개선책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이 얼마나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점이 부여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학점 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게 한국의 그 학사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인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급생 여학생, 만취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강력범죄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김광선 변호사님, 여대생이 숨졌어요. 추락해서 숨졌는데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잖아요. 가해 학생이. 여성의 숨진 여대생의 옷가지나 유류품 등을 어디론가 먼 곳에 숨겼다, 은닉했다는 행위가 있어요. 자,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은닉한 행위가 너무 석연치 않은데 이 여대생의 추락사,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과연 이 피해자 여학생이 죽게 된 경위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죽음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강간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정도 해서 지금 죄명을 의유를 해가지고 일단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었느냐, 의도적으로 사망케 했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석연치 않게 또 옷과 관련된 이런 증거물 자체를 은닉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사망과 가해자의 범죄 행위의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고 또 CCTV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살인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냐 이 부분을 좀 밝혀야 하는데 아마 경찰의 수사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무죄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 뒤에 이어지는 가해자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경찰이 현명한 수사를 좀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거듭 사망한 우리 여대생의 가족과 동료, 친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세 번째 소식, 이게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빅스텝 한 번 더 하면 빚 못 갚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나 나온다. 지난 3월 말에 연 3.96% 금리로 올랐잖아요. 빅스텝. 근데 여기서 하느니 한두 번 더 올리면 빅스텝 한두 번 더 밟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 3.96, 즉 4%가량 연 기준금리가 7%로 오르게 되면 190만 명이 빚 못 갚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단은 생활비는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 최저생계비, 생활비 빼고 월 수입으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금융감독원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190만 명이에요. 지난 3월 말 대비 50만 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중에 120만 명은 월급의 90%를 빚 갚는 데만 써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채 총액이 123조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는데 기준금리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속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걱정인데요. 시민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용대출도 받고 집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0만 원 이상 지금 더 늘어나서 물가도 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생활에 많이 부담이 되고 금리를 내려도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체감을 하지 못해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이자도 물가도 너무 올라 부담된다. 저 중에 120만 명이 월급의 90%를 은행에 다 내야 된다. 그럼 월급의 10%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떡합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더 오를 거자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금리는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6월 정도 해서는 굉장히 이제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고전적인 경제 원리나 정책에 의하면 결국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구조가 사실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받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원칙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원칙. 그걸 DSR이라고 합니다. 그럼 DSR이 일반적으로 70%라고 하면 내가 한 달 기준으로 이거는 예이기 때문에 사례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으면 월급 포함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30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만 원 정도에 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이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70%가 아니고 원리금 상환이 8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15% 갖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50만 원 정도 갖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활비에 쓰면 원리금 상환을 못 하죠. 그럼 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은행의 어떤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제 190만 명, 200만 명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박정호 의원님, 이건 정부가 좀 챙겨야 돼. 왜냐? 자 보세요. 정부가 은행의 금리에 직접적으로 뭐 내려라 올려라 개입해서는 안 돼요. 시장 경제니까 그건 맞아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들이 대폭 다 대출 금리를 꼭 인상하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럴 때 동반되는 게 이같이 금융권들이 은행들이 이자를 막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의 인상폭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높여서 서민들은 헉헉대고 있을 때 은행들은 성과금 잔치한다라는 기사 연말마다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은행만 지금 배불리는 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뭔가 정부 자체에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권이라는 게 뭐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호황인 거는 금융권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고.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금리, 예금금리에 대한 조정이 0.1%, 0.01%만 있어도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 금융권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스스로의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끌족이 탄생하게 된 거는 우리 사회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뭐 정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회 인식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누군가를 영끌하게끔 몰아갔어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긴급 생계 지원비처럼 급한 건 아니니까 분명하게 책임을 지우고 언젠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하는 안이 있어도 탁 털어내는 방식 말고 뭔가 쭉 긴 기간 동안에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긴 기간 동안에 사회적 책임을 본인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 사이에 금융권, 은행들만 돈잔치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면 은행들 스스로도 어떤 자성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TBS 교통방송과 관련된 토크를 진행하던 중 한 패널에 의해서 TBS가 종합편성 채널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확히 표현드리면 TBS는 종합편성 채널로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 채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종합편성 채널은 채널 A를 포함한 4곳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정정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불붙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박지원은 문전박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대표 후보 접수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추천것과 과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를 불러갈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아예 거부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법과세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파쇄했습니까, 당에서? 아니면 다시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받기만 하고 버렸습니까? 아마 어디 쌓아놨겠죠. 어디에 쌓아놔요, 저걸? 당에 어디 뭐 캐비넷이나 뭐 이런 데 쌓아놨겠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알아서 하라. 나는 접수했으니까 왜 날 막냐? 이거 파쇄하라. 맘대로 해라. 근데 이게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관된 규칙을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당대표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것이죠. 박지원 위원장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그만하라. 예. 손정혜 변호사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좀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파쇄를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 젊으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오늘만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을 잘 다스리고 후일을 도모하면 또다시 후일에 또 기회가 도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받아줘 안 받아주면 파쇄하든가라는 것은 박지원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거든요. 내 의견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는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여러 가지 선거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피했습니다. 답변을 피했는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강력 추천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안타깝지만 넌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퇴짜 맞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접수조차 안 받겠다는 민주당, 비겁하고 비겁하다, 부당한 문전박대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도 도전 기회 주라 말해 내가 거부한 건 아니다.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발언 아니라며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안 된다. 안타깝지만 이제 좀 그만하라라는 비판적인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자격 6개월이란 것 비대위원장, 즉 대표격으로 모셔올 때 적용하지 않았던 규칙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대표로서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충분히 가능한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에서는 내는 분도 있던데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만들어 왔잖아요. 사실은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저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는 토사구팽 당한다는 인식 안 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스스로가 본인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저버리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애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던 거,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활용해서 뭔가 지금까지 이득을 봤던 부분이 있는데 딱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당원 당규라는 거 조금 조정하면 가능한데 애초부터 지금 이재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니까 이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문전박대됐습니다. 8명의 도전장, 이 기호 번호도 나왔다는데 함께 보시죠. 박용진 의원이 하여튼 뽑기 운이 좋아요. 1번 박용진, 2번 김민석, 3번 이동학, 4번 이재명, 5번 강훈식, 6번 강병원, 7번 박주민, 8번 설훈. 예비 경선 8명의 이 도전장이 접수가 공식적으로 된 건데, 자 97그룹의 또 재선 그룹의 그리고 또 친노 그룹의 핵심, 부산의 핵심 전재수 의원은 8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실 겁니까? 이제 봐야죠 이제. 뭐 아직도 봅니까? 네, 뭐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예, 뭐 이재명 의원도 당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정을 하셨고 또 97그룹에서도 무려 4명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치열하게 서로 각을 세우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97그룹 사이들에서 97그룹 중에 누가 한 명은 본선에 올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던데 올라가겠죠. 한 명은. 한 명은? 예. 그 한 명이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4명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 예.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강병원 4명 다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비장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시 이제 선거의 묘미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과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는 거 봐서 찍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는 많이 찍어줄 테니까 에이 나는 이번에 이 사람 찍자라는 여론이 은근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당내 선거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한번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본선에 올라갈 3위는 누가 될지, 누구로 압축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된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불거질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도 뭐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가 되더라도 싸울 거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죠. 기호 8번 서른 의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분명하다. 기호 1번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 강병원 의원도 사법 리스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인은 사법 리스크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탄은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먼지만큼의 큰 길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대장동도 보더라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FC 후원금 문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문제가 심각하겠네라고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기가 안 맞아요. 검찰들이 대부분 다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군요.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과정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제 보시죠. 사진이요, 영상. 야야야 잡아. 거두절미.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 보시죠. 국회에서 통일부에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북송될 것이 두려웠던 탈북 어민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자의를 하자 우리 측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는 영상과 음성까지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녹화가 됐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자꾸 계속 저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미 저는 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을 만들어
내서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들이 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을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근거로 저렇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북송을 했었어야 하는가라는데 저는 굉장히 어떤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저렇게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 건을 가지고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저런 식으로 북송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그때 당시 사실을 빨리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흉악범이다. 그래서 북송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의 증거, 즉 살인의 증거라는 혈흔은 없었다, 배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안병규 국내임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9년 강제 북송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탈북어민 2명 소독 및 3시간가량 어선을 검역하고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당시 검역관들이 혈흔 목격한 바 있냐라고 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선 혈흔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날부치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냐라고 질의를 하자 흉기도 목격된 바 없다, 배에. 즉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의원실에 혈흔도 없고 흉기도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019년 당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대변인에서는 배에 혈흔의 흔적, 즉 살인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그 배를 검역한 사람들은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북한 사람이 없는 데서 우리 쪽에만 자수를 쭉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뭐 10수명을 살해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순순하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요? 얼뜻 좀 설명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 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포한 배. 예,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했는데 그 물증 부분에서 그 살해에 사용된 둔기가 선박에서 확보가 됐는지 하고요. 선박 내에서 그 살해됐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는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그건 먼저 좀 질문드립니다.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제가 좀 범행 직후에 제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수사해 보셨잖아요. 당시 통일부에서는 배에 흔적이 있다, 즉 범죄 현장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 배를 검역한 납포 직후에 검역한 검역본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실 의원에게 혈흔도 없고 흉기도 없었다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 통일부 장관도 아까 국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또 방금 이제 통일부 대변인도 얘기한 걸 보면 흔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외부에서 듣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요. 예. 사실 저건 통일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법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통일부는 제3자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실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귀순 의향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귀순 의향서 있었다는 거고요. 자기소개서가 20페이지인데 거기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 이탈을 북한 이탈을 하게 되면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보호 요청서에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한 사람들을 왜 강제 북송을 했는가? 더군다나 북송 과정에서 보면 포승줄을 묶어요. 또 안대까지 씌워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라고 해서 테러범들에게 쓰이는 그런 줄로 손목까지 묶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귀순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다음에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까? 더군다나 흉악범이냐 아니냐
16명을 죽이냐 아니냐 이걸 조사하려면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강제로 북송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체의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브리핑,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랄지, 뭐 정용 실장의 발언이랄지, 지금 나중에 이 부처들에서 밝혔던 것과 좀 정황이 다른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문인 겁니다. 국가가 검사라고 쳤을 때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사는 객관적인 공익적 지혜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불리한 자료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지혜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한쪽의 면에 유리한 심증을 가지게 하는 증거만 동영상, 이번에 제출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려면 SI 정보로 취득한 특수 정보가 구체적으로 뭐였고 그걸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한 내부 문건이 있다던가 또는 공범들에 대한 진술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백과 범행 도구가 일치된 그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중립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혈흔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부 공문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혈흔이라는 것은 일부 보도에서는 그 시신들도 바다에 던지고 범행 도구도 이제 바다에 버리고 이 배도 이제 물로 씻었다라는 일부 추측성 기사가 있는데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검역관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죠. 범죄 현장을 바닷물로 지었으면 루미놀 검사나 이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혈흔을 찾아야 되거든요. 뭔가 용액을 뿌렸을 때 흔적이 나타나는. 네, 그런 조사를 했는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으나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밝혀야 되는데 그 방역과 소독을 보낸 검역관들은 눈으로 못 봤다는데요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이게 형평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겠군요. 겁니다. 제 질문은 16명을 죽였다라는 다수의 정황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선 16명을 어떻게 죽였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왜 국가는 일방적인 정보만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6명을 죽이지 않았는데 저렇게 북송시켰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인권 침해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규명을 해야 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오픈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극적인 북송에서 머리를 찢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동영상만 공개를 하는 것은 만약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와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견 또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뜨거운 이야기들, 뜨거운 주제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